오랜 세월 우리에게 신비와 동경의 대상이었던 산 금강산. 시와 노래로만 만날 수 있었던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이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금강산엔 아직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곳이 있다.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 그곳엔 1000년 전의 유적이 숨쉬고 있다.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이태자의 유적이 그것이다. 신라가 멸망하자 금강산으로 들어가 홀로 풀을 베어 먹으며 생을 마쳤다는 비운의 왕자. 과연 마이태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았을까? 왕건, 궁예, 견원, 후삼국 시대를 풍미했던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 이광수의 소설로도 등장했던 이 마이태자는 아버지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자 금강산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는 비운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마이태자의 최후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대로일까? 사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마이태자에 대한 그 기록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유일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왕이 고려에 항복을 하자 왕자는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산길을 따라서 개골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위 밑에 집을 짓고 삼배옷을 입고 풀을 뜯으면서 생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삼국유사에는 태자는 통곡을 하면서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개골산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삼배옷을 입고 나무를 뜯으면서 생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록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마이태자가 금강산에서 허무하게 최후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최남선이 금강산을 둘러본 뒤에 쓴 이 금강예찬이라는 책인데, 태자의 유적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온 그에게 성인이 대궐이니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금강산의 유적이라는 것이 마이태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금강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마이태자에 관한 이 유적이 발견이 돼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마이태자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최후를 맞은 것일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 최후의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태자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태자의 유적이 발견된 곳은 강원도 인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마이태자의 유적비가 세워져 있어 이곳이 신라 천년사직의 최후의 유적지임을 알리고 있다. 실제 마을엔 마이태자에 대한 여러 전설들이 남아있다. 인제군 상남면엔 넓은 들판에 덩그러니 큰 바위 하나가 놓여 있다. 두 개의 돌이 포개져 있는 이 바위의 이름은 옥새바위. 마이태자가 옥새를 숨겨놨다는 바위다. 이 돌 자체가 옥새바위로 이름이 난 거죠. 그리고 여기 백사거정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늘 뱀은 항상 이 주위를 이제 이렇게 돌고.
마이태자가 숨겨놓은 옥새를 지키기 위해 늘 뱀이 바위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이다. 옥새바위가 있는 상남면 옆에 있는 남면의 김불이라는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다. 이름하여 수구내미. 마이태자가 수레를 타고 넘어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구내미를 넘으면 만나는 마을 김불이. 이곳에도 마이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이 남아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대왕각은 시골 마을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부리의 대왕각은 신을 모시는 여느 시골 마을의 상황당이나 산신각과는 다르다. 전각 안에 모셔진 위패의 주인공은 경순대왕의 태자 기밀, 바로 마이태자인 것이다. 그런데 1940년 이전에 있었던 위패의 글귀는 지금과는 달랐다. 경순대왕 일자지 신위, 기밀이라는 마이태자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위패의 주인공은 분명 경순왕의 아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1년에 2번 마이태자를 기리며 제사를 지낸다.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 내려온 일이다. 왕이 와서 여기 가서 옛날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제사를 아주 다 지낸 거죠. 그건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 내려왔어요. 지금은 저 위패 각이 있고 그렇지만 그전 옛날에는 그런 거 위패도 그냥 이제 그 지위 옛날에 참지직 씌우고서 조상님들 지사 지낼 때 그렇듯이. 사실 역사 인물이 신격화돼 모셔지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무속인이 남이 장군이나 최영 장군 같은 특정 인물 신을 모시는 것과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역사 인물을 모시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르다. 바로 그 마을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마을에서 그 역사적 실존 인물이 민간 신앙의 대상신으로 모셔지는 경우는 그 인물이 그 마을에 지나쳤다든가 또는 그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든가 사회적으로 좌절을 한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비근한 예로 영월의 영월군 지역의 단종 신앙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종은 그 총령포에서 사약을 맞고 죽었을 때 영월까지 갔을 때에 그 지나쳤던 마을에서 선왕신으로 모셔지는 경우들도 같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이태자가 이런 신앙 대상물로 모셔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왕각의 존재, 그것은 마이태자가 이 마을에 잠시라도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 마을엔 마이태자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설과 유적이 있다. 맹장군이 살았다는 맹개골. 맹장군은 마이태자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맹장군은 마의태자를 이제 수행해 이곳까지 와가지고 전설로는 그 신라 재건을 위해서 의병을 모으고 신라 재건을 위해서 이 양구라든지 저 북면에 있는 한길이 쪽까지 어떤 그 군사 활동을 하고 군량미를 모으고 했다는 그런 전설이. 군량리라는 지명은 신라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 군량미를 모아뒀던 곳이라고 전해지며 인제에 유난히 많이 보이는 다물이라는 지명은 국권 회복을 의미한다. 마이태자의 국권 회복에 대한 의지가 다물이라는 지명을 낳았다고 마을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탁 가기 전이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지명 유래
특히 그 중에도 맹장군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전설 미뤄볼 때에 소위 요새 말하는 마의태자라는 분이 이곳에 들어가서 신라의 재건을 꿈꾸면서 어떤 그 항거 운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제 지역에는 마이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설들이 전해오고 있었다. 인제 지역에 남아있는 마이태자에 대한 전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이태자는 풀을 뜯으면서 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신라 부흥운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특별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난히 이 항거에 관련된 지명이 많을 뿐 아니라 매년 2차례씩 이 마이태자를 모시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인제 지역의 전설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마이태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 조선시대 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거란 책에 이 눈에 띄는 기록이 있는데, 이 관동 인제현에 신라 경순왕이 살던 지역이 있어 이곳을 김부대왕동이라 명명하였다. 읍지에 많은 사적이 실려 있는데 경수는 곧 신라의 항왕인 김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지역의 김부리라는 마을 이름은 경순왕의 이름인 김부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경순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대왕이라고, 김부 대왕이라고, 아주 거기는 옛날부터 김부대왕 명칭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옛날에. 그런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는 그 경순대왕의 뭐 애명 김부라고 어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아마 거기를 의해 가지고 그 명칭이 붙여지지 않느냐. 어디 가십니까 하게 되게 되면 김부 1위의 노인들 이루 넘어오실 때에 김부왕 갑니다 했을 때에 참 여기 김부리가 그 김부왕이 계셨던 걸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잡고 가신 걸로 모두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현재 와가지고서 마이태자라는 분이라는 거를 알았지, 처음에는 김부 정말 경순왕이 여기서 잡고 가신 걸로 이렇게들 지방 노인네들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대왕각의 신위를 보면 이 전설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입니다. 그러나 이 김부대왕동이란 지명은 경순왕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라의 경순왕은 인제에 올 가능성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경순왕이 왕위에 있던 시기의 행적을 살펴보자. 당시 신라의 영역은 지금의 경상도 지역으로 좁혀져 있었다. 따라서 경순왕이 인제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에 항복한 뒤에 경순왕의 행적은 어떤가? 경순왕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순왕 김부. 우선 삼국사기를 살펴봤다. 삼국사기엔 항복하던 날 경순왕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왕건에게 항복한 경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여 태조에게 갔다. 경순왕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향한 것이다. 개성에 도착한 뒤에 경순왕의 행적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은 경순왕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 태자보다 높은 자리인 정승으로 봉하고 대궐동 쪽에 신란궁을 마련해 주었다. 개성에 정착해 살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기록 중엔 과연 경순왕이 개성에 살았는지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 사신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취지가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치를 좀 원활하게 한다 이런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 출신의 고급 관리들을 우대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중앙과 지방의 조화랄까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처음에 그 시작은 경순왕이 처음에 고려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처음 그 경주의 사심 또는 사심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경순왕으로 비롯된 사심관 제도는 지역 연고자에게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주 사심관이 된 경순왕이 다시 개성을 떠나 경주로 갔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신관은 본래가 중앙에 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출신 지역을 관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 지방에 내려 상주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경순왕을 그 사신관에 임명한 까닭도 거기에 서울에 묶어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분명히 배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상황으로 봐서 경순왕이 갖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인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했으니까 본인이 원했다 하더라도 경주에 내려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경순왕이 다시 경주로 내려가지 않고 개성에 살았다는 건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순왕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도 개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바로 왕릉의 위치 때문이다. 현재 경순왕릉은 경기도 연천에 있다. 신라의 왕들 중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나 묻힌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랜 세월 경순왕의 무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영조 때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실존을 당했다가 영조 때 발견이 돼가지고서 경순왕이라고 이렇게 시방 하고 있고 이 비석도 전부 그때 영조 때 그 세운 비석입니다. 개성에서 불과 60리 떨어진 곳. 이는 경순왕의 최후가 개성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의 그 귀족들은 대부분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또 죽은 다음에도 예외 없이 개성이나 또는 그 주위에 묻히게 됩니다. 따라서 경순왕은 조금 그 고려 건국 당시라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마 후대의 예를 볼 때 경순왕도 고려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다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묻히고 따라서 지금 무덤도 경기도 연천, 당시에 그 개성 주이겠죠. 에 묻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가능성만이 남는다. 경주에서 개성까지 항복하러 가는 길에 인제 들른 건 아닐까. 예, 경주에서 한강유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라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중령을 통과한 길과 계림령을 통과하는 길, 그리고 추풍령 방면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세 가지 통로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북진 시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사용됐는데 특히 중원경의 성립된 이후에는 이 계림령로가 가장 경주와 이 한강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교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순의 경우도 개경까지 가기까지는 이 통로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계림령로를 통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시 경순왕의 행렬은 30리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행렬이 움직이기 위해선 신라의 교통로 중 제일 큰 길을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림령을 통과하는 길이다. 경주에서 계림령이 있는 문경과 충주를 지난다. 그리고 수로를 이용할 경우엔 양평을 지나고 육로를 이용할 경우엔 이천을 지나 개성으로 향한다. 경주에서 개성까지 경순왕의 행렬이 지나간 길에 인재는 없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신라 경순왕이 강원도 인제에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김부대왕동의 이 김부와 경순왕의 김부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인재와 관련된 그 인물은 마이태자일까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 김부대왕동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부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치로나 이름으로 봤을 때 이 김부대왕동과 이 대왕각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각의 신위는 마이태자입니다. 마이태자의 이름은 김일. 김부대왕동이라는 지명과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김부와 김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얼마 전 인제 갑둔리에서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제 갑둔리 어귀엔 5층 석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석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건 불과 얼마 전. 그 이전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이 탑을 발견하기 전에 학생들로부터 탑골이라는 지명이 있다. 그리고 탑두르라는 지명도 또 있다. 그럼 탑골은 어디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왔을 때 이 골짜기를 탑골이라고 한다. 그럼 탑골이면은 어떤 무슨 그런 탑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이곳을 탐사하게 된 거죠. 학생들과 함께 주변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예상대로 탑의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우선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그리고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 이 탑의 그 어깨 부분이 그저 몇 군데 이렇게 좀 흩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저 밑에 그 면석이 여기에 그저 이끼가 잔뜩 낀 채 이렇게 널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그 명문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명문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이것이 정말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유적 유물이다. 탑 기단부에 새겨져 있는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문 중엔 김불이라는 마을 이름과 똑같은 한자에 김부라는 글자가 보였다. 지명의 유래를 밝힐 수 있는 단서였다. 바로 그 보살계 제자였던 바로 그 제자 구가 상주인 김부의 그 수명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그 집안이 잘 되기를, 존자는 있을 존자지만 이게 집안이 잘 보존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보존되고 그러기를 위해서 5층 석탑을 조성을 했다. 김부라는 사람을 위해 세워진 탑. 김부는 사람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살던 사람일까? 다른 통일신라의 탑은 이 형태가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그 올라가는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죠. 1층 기단부하고 이 5층 기단부하고의 그 경사각이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탑의 형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다 정확한 연대는 명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태평 16년은 요나라 연호로 1036년, 신라가 멸망하고 100여 년이 흐른 뒤다. 따라서 김불은 고려 초기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인 것이다. 탑에 이름을 새기고 기릴 정도라면 제법 영향력이 있던 인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사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여기에 나오는 김부가 6 항목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다 명종 이후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김부탑의 김부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죠. 고려사에 기록돼 있는 김부라는 사람들은
인제 갑둔리 5층 석탑에 새겨진 김부보다 후대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고려사로는 김부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김부를 기리기 위해 탑을 세운 시기와 마이태자가 살던 시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저희 시조가 태자궁이 저희 시조 마이태자궁이 시조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일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저희 태자궁입니다. 그리고 자는 겸용이라고 그럽니다. 자가 마이태자 겸용, 김밀과 일자. 석탑에 새겨진 이름 김부. 혹시 두 이름 사이에 김부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당시 표기법이었던 향차를 이용해 김부와 김일 두 이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신라 향차를 연구하는 양원철 교수를 찾았다. 언뜻 보면은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향찰이나 이쪽에서 쓰는 그 어휘를 표기하는 방법 이쪽을 좀 생각하면은 김일의 일자는 이 글자입니다. 그리고 김부리의 부자는 이 맨 밑에 이 글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일자는 도량형에서 24양이다. 뭐 금이나 이런 할 때 그때만 쓰지 다른 데는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 일자하고 익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같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일자가 익하고 같으면 이 익자는 바로 익자의 뜻을 보면 이 부하고 그대로 같습니다. 뭐냐면 넉넉하다, 많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일자하고 부자는 뜻으로 보면은 무관한 게 아니라 거의 뭐 같은 얘기다. 같은 말을 표기를 달리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향찰 표기법에 따르면 익과 부는 넉넉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같이 쓰인다. 따라서 넉넉하다는 뜻의 일도 부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김부는 바로 김일인 것이다. 삼국사기엔 이런 예들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 그중 지명으로는 머리란 뜻의 수와 두가 함께 쓰여 우수주를 우두주라고도 하고 고을 또는 마을이란 뜻의 리와 항이 함께 쓰여 월명리를 월명항이라고도 한다. 사람 이름에도 같은 예가 있다. 부와 종, 이 두 글자는 음은 틀리지만 그 뜻은 똑같이 마루다. 따라서 이사부와 태종, 거칠부와 황종은 동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자 할 때도 같은 뜻의 한자를 이용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등영공이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 단호라고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은익시키고자 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은익성은 신라의 다른 문헌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거등영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 오게 되면은 나를 찾아오라고 그래라. 그러고 내 이름은 바로 뭐냐면 단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이제 그 토호가 서울에 와서 이걸 갖고 찾죠. 찾다 못 찾았는데 노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더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거등영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풀어주는 얘기가 단호는 세속에서 얘기하는 5월 5일 수련날이다. 그리고 바로 거등영공의 거가 수레아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은익시키면서 돌려서 자기를 대는 이런 측면을 갖고 생각한다면 금부리에서 그 부자를 쓴 게 결국은 김일의 일자하고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갑둔리 5층 석탑에 새겨져 있는 김부라는 이름은 마이태자 김일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당시 표기법이었던 향찰이라든가 또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싶을 때 같은 뜻의 그 한자를 혼용해서 썼던 그 예를 볼 때 김부는 김일, 즉 마이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태자와 인제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태자는 왜 인제에 머물렀던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마이태자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삼국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마이태자는 개골산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개골산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 그리고 마이태자의 유적이 남아있는 이 인제는 금강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금강산, 경주, 인제, 이 세 지역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마이태자가 신라 경주에서 금강산을 갈 때 선택했던 길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 경주에서 금강산을 올라가는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은 이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이태자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태자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경주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길목 곳곳엔 마이태자의 유적과 전설이 남아있어 그 행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 충주다. 월악산 자락에 자리한 미륵사 대원사지는 마이태자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전설상에는 이 마이태자가 그 북쪽으로 가던 도중에요. 바로 이곳에 머무르면서 여기다가 이 사찰을 직접 지었다라고. 미륵사 대원사지와 마주보는 위치에 또 하나의 절이 있다. 바로 덕주사. 마이태자의 동생인 덕주공주가 창건했다는 절이다. 특히 이곳엔 덕주공주가 조성했다는 마애불이 전해지고 있다. 마이태자의 동생인 덕주공주가 덕주사를 창건을 하고, 그리고 상덕주사에다가 저 덕주사 마애불이라고 하는 것을 덕주공주가 직접 조성을 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 이 마애불이 바라보고 있는, 덕주산 마애불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은 남쪽이고, 지금 미륵 대원사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미륵의 방향은 북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불상이 서로 그 마주보고 있다. 그 서로 그 남매와 그 남매 간에 어떤 그 눈길을 주고받고 있다. 충주에 이어 원주, 그리고 양평에도 마이태자의 전설이 남아있다. 양평의 유명 사찰인 용문사. 그런데 이곳엔 불상이나 사찰 건축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 있다.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사찰 안에 우뚝 서 있는 은행나무다. 수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은행나무의 유래에 마이태자의 전설이 있다. 이게 이제 심어지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그 마의태자께서 금강산 유람을 위해서 이제 가시던 도중에 이 용문산을 들려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은 것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여태까지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인제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홍천에도 마이태자의 전설이 남아있다. 한 500m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기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기왕동은 이제 왕이 지내갔다 그래서 기왕동이고, 거기서 그 조금 올라가면은 큰 턱골이라는 데는 큰 절이 있었고, 절턱계라는 데는 암자가 있었죠. 거기서 서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은 왕터라는데 글로 왕이 가서 거기 가서 머물러 갔다고 이런 전설이 있죠. 지왕동과 왕터는 바로 홍천에서 인제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태자 전설이 있는 지역들과 신라의 교통로를 접목시킨다면 마이태자의 행적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이태자와 관련 있는 전설이 남아있는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계림령과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에 한계사지 쪽을 듣습니다. 한계령에. 그럼 결국은 마이태자가 동해안 교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내륙 지방으로 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시의 그 교통로와 지형적인 조건을 봤을 때 경주에서 일단 계림령까지 이른 다음에 이 계림령에서 충주를 거쳐서 수로로 양평 지역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평에서 다시 홍천을 거쳐서 인제로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마이태자는 동해안길을 두고 내륙의 산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마이태자가 간 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충주와 원주는 통일신라 시대 각각 중원경과 북원경으로 불리던 신라 제2의 수도였다. 그리고 마이태자가 지나간 곳은 모두 천혜의 요새들이다. 충주에 있는 미륵사 대원사지와 덕주사도 덕주산성 안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 세력과 철저하게 차단이 되는 곳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송계 계곡을 감싸고 있는 산성이고, 그리고 월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2중, 3중, 4중의 성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주사 쪽, 하덕주사와 상덕주사는 그 산성 안에 있는 아주 그 요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이태자가 신라의 주요 도시들, 그 중에서도 천혜의 요새들만 선택해서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신라의 주요한 거점이 됐던 지역을 거치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하던 신라인의 관리라든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을 이게 규합하면서 갔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 마이태자가 간 곳이 대체로 아마 신라에서 중요한 위치였던 곳, 말하자면 충주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지역은 중원경, 북원경 아닙니까? 아마 그런 지역을 거쳤을 가능성은 그 지역을 거치면서 거기에 아마 있었던 신라인의 구세력들, 이런 사람을 좀 같이 합류하지 않았느냐. 경주에서 인제까지 마이태자가 선택했던 길엔 신라 부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마이태자가 쉬운 해안길을 두고 굳이 내륙의 이 주요 도시들을 거쳐간 데에는 신라 재건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현재 인제에 남아있는 전설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태자는 실제로 인제에서 신라 부흥운동을 한 걸까요? 삼국사기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김부가 고려의 항복을 결정하자 태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충신과 의사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할 때 말 것이지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1000년 사직을 쉽사리 남에게 내주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들어주지 않자 태자는 통곡을 하면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태자는 아버지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태자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쉽사리 금강산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신라에는 이 경순왕의 항복 결정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당대 유학자인 최치원도 해인사에 들어가서 평생 은둔 생활을 했으며 이 고려사 저료에 보면은 신라가 패망하고 200년이 흐른 뒤에도 이 신라 부흥에 관한 소문이 끊이질 않자 최충원이 신라 부흥에 관한 소문이 각지로 퍼져나가니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신라 부흥 운동은 지속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인제에 남아있는 전설대로 이 마이태자는 신라 부흥의 꿈을 꾸었을 법도 한데 당시 인제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신라말. 인제는 일찍이 고려에 복속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인제는 고려보다는 신라와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신라가 북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진출한 곳이 바로 이 영동지방입니다. 그 기록에 나왔듯이 이미 이사부란 인물이 삼척을 거쳐서 강릉까지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 영동지방의 그 고고학적인 유적을 봐도 이미 6세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완전히 그 신라판으로 이렇게 지금 유물이나 유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지역은 거의 영남 지방과 마찬가지로 그 신라의 그 내지나 마찬가지인 그런 곳입니다. 더욱이 인제는 군사적인 요충지로 외부 세력에 대항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계산성이다. 한계령 고개에 있는 이 산성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뒤로는 높은 산이 있고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어 방어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산성은 마이태자가 있던 고려 초기에도 존재했을까? 현재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축성 기법을 통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근데 그 한계산성을 이제 보면은 이중으로 쌓여 있는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위에 한 줄은 이미 훼손돼서 무너져 있고 또 하나도 이제 마저 무너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결해 보면은 일부 잔존해 있는 성벽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고려 고종 때에 다시 쌓아서 그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서기 1200년대에 다시 조성을 했거든요. 대몽항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 쌓은 산성은 삼국시대나 혹은 통일신라 시기에도 존속했던 산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수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 한계산성이 삼국시대 이래 고려 말기까지 축성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수리도 해가면서 사용되었던 산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 산성은 존재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마이태자가 인제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초에도 산성은 이 자리에 있었다. 산성엔 실제 사용됐음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있다. 산성 꼭대기에는 천제단이 있는데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안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렸던 곳이다. 천제단 기둥엔 명문이 남아있다. 너무 희미해져 지금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산성이 이용됐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흔적이다. 삼국시대 이래 줄곧 한계산성은 이 지역의 방어기지였던 것이다. 신라 항려운동, 신라 부흥운동이죠. 그 거점이 과연 이곳이었겠느냐 하는 것은 이 지역 일대에서 보는 항려운동의 실상이 구전으로 생생하게 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이 오직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인제 지역에서 방어기지 역할을 한 곳은 한계산성만이 아니다. 산성 곳곳에선 기와가 발견되는데 이와 똑같은 기와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백담사의 전신인 한계사지가 그곳이다. 혹은 9세기 초까지 볼 수 있는. 우선 한계사가 한계산성과 같이 고려 초에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탑을 통해 창건연대를 추정해봤다. 바로 8세기 중엽 혹은 9세기 초까지 걸쳐서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탑인데요. 3층 석탑으로 아주 통일신라의 그 전형적인 그 석탑입니다. 바로 그 불국사에는 석가탑하고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탑만 봐서도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이며 그 시대의 절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려 초 인제엔 한계산성과 한계사지가 함께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선 같은 기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이 절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봉안하고 일반 신자들이 와서 그 불공을 드리고 또 스님들은 여기에서 공양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사지와 같은 절은 바로 그러한 절의 기능만 했다고 볼 수가 없고 어떠한 국방의 기능 또는 이 산성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항 세력이 정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다. 지금 김부리는 군사적으로 지정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났지만 인제 일대는 산간 오지면서도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살기 좋은 곳이었다. 실제 이곳 김부리 일대만 해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당시 김부리 갑둔리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고려 초기부터 조선조 후기까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그런 유물들을 수집한 것이 지금 여기. 학생들이 발견한 유물들은 제법 많은 양이었다. 유물 중엔 고려시대 최고급품이었던 청자 접시도 보이고 각종 서민들이 썼을 법한 그릇과 단지들도 있다. 마이태자는 역시 다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절한 농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깊은 산골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다. 이 군사력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일대를 전전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인제는 마이태자를 비롯한 신라 세력이 정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마이태자가 말이죠, 아버님한테 대든 것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태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항복을 고려 왕건이한테 항복하는 걸 반대한 반대파가, 주전파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주전파를 배경으로 해서 마이태자가 부흥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추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한계산성은 마이태자가 저항했던 곳이다. 이렇게 쭉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 근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직행하지 않고 인제에 왔다가 설악산에 왔다가 그리고 그분이 갔거나. 인제는 고려의 대응에 신라 부흥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마이태자의 운명과 함께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송나라 사람이 금나라에 갔다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 송막기문에는 금나라 건국의 시조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건국되기 이전, 즉 여진 부족 형태이었을 때 그 추장이 신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금나라의 시조는 신라인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신라 부흥의 꿈은 좌절된 것이 아니라 만주 대륙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중국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기 위해 명지대학교의 김위현 교수를 찾았다. 금나라의 시조는 휘가 한보고 처음에
고려로부터 왔는데 금나라의 역사서인 금사에도 금나라의 시조가 고려로부터 왔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금사와 송막기문의 기록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송막기문은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인이라고 적고 있다. 과연 고려인일까 신라인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시조 한보가 금나라에 들어간 연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한보가요, 아고타의 7대조입니다. 그래, 아고타 7대조이기 때문에 대개 한 세대를 3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7대 내지 6대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한보가 들어갈 때 이미 60이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뭐 6대로 본다 그러면은 3, 6, 18에서 180년 내지 한 2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180년 내지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할 무렵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신라 사람 혹은 고려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느냐. 시조 한보는 금나라를 건국한 아골타의 7대조다. 그런데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한 것이 1115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 거슬러 올라가면 한보가 만주 대륙으로 넘어간 연대가 나온다. 바로 900년대 초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하는 격변기였다. 이때 고려인으로도 불리고 신라인으로도 불렸다면 그는 고려에서 간 신라인일 것이다. 실제 만주 원류고에는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금나라로 간 신라인은 누구인가? 고려사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금의 조상이 된 사람은 평주의 승려로 그 이름은 금준 혹은 김극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준과 김극수 그리고 중국 기록에 나오는 한보 기록마다 이름이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신라 때도 이름 부르는 일반 부르는 이름 외에 자가 있고 호가 있고 또 아명이 있고 또 이제 관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려 평산에 중은 그렇으니까 또 중이면 법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법명이 될지 아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 이상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 시조의 그 7대조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돼야죠. 만약에 두 사람이 된다면 그 얘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나라의 시조는 평주의 승려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황해도 평주는 통일신라 시대 땐 신라의 중요 지역이었다. 또한 신라 멸망 이후 귀족이나 왕족들 중 상당수가 속세를 떠났다. 마이태자의 동생도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됐으며 최치원도 해인사로 들어갔다. 따라서 평주의 승려도 경순왕의 항복에 불만을 품은 자일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나라 이름도 금나라로 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신라 경순왕의 계열 또는 신라 귀족의 일부가 아마 그쪽으로 가서 아마 재건 운동을 할 가능성이 아마 크다고 봐야죠. 이렇게 만주 대륙으로 올라간 평주의 승려 김극수는 부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금사엔 그 과정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금사에 의하면 당시 두 부족 간에는 오랫동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보가 지금으로 치면 법규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만들어 부족 간의 싸움을 끝맺게 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보는 여진족의 신망을 받으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금나라도 따지면 우리 혈연적으로는 우리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주에 있는 그 신라 왕족들의 높은 수준의 그 문화 능력이 그 두만강 유역의 어떤 그 좀 미개했던 그 지역 사람에게 상당히 아마 어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김극수는 부족의 지도자가 됐고 200여 년이 흐른 뒤 그 후손이 금나라를 세웠다. 훗날 금나라 건국의 발판이 된 건 바로 신라 재건의 의지였다. 신라의 마지막 태자로 고려에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던 마이태자. 그래서인지 마이태자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두세 줄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태자의 최후의 행적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제에 남아있는 유적이나 전설들에서 쓰러져 버린 신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마이태자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라인들의 부흥의지가 있었기에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만주 대륙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마이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라 멸망이라는 그늘 속에서 가려지고 잊혀졌던 신라인들의 부흥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